책 읽어주는 남자 준원입니다. 사랑받고 싶어서 웃는 척, 미움받기 싫어서 친절한 척, 더 이상 괜찮은 척 하지 않기로 했다. 당당하게 나답게 살겠다. 그런 이들이 있다. 너무 당당한데 미움받지 않는 사람들. 반짝반짝 빛나는 생기 있는 사람들. 그들은 공통적으로 강한 자존감의 소유자다. 뻔뻔하고 이기적이다. 흔히 이기적이라고 하면 무조건 타인에게 민폐를 끼치는 행위로 오해를 받지만 저자는 거꾸로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타인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나는 뻔뻔하게 살기로 했다 해서 말하는 이기주의의 기술은 자신을 굽힘으로써 상처받는 일 없이 자신답게 사랑받는 힘이다. 사람은 내가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 기준이 타인에게 있어서 남의 눈, 남의 말, 남의 생각에 일일이 희비를 교차하며 상처받는 이들에게 나는 뻔뻔하게 살기로 했다는 구체적인 심리학 사례로 스스로를 어떻게 존중하면 좋을지, 진정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드립니다. 총 21가지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중 2가지 이야기를 골라보았습니다. 오늘도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 플러스 원은 하트. 연애에서 필요한 진짜 자존심. 평생을 다른 방식으로 살아온 두 사람이 어느 날 거의 평생을 두고 공동생활을 하게 된다. 부부 사이. 이야말로 다른 어떤 인간관계보다 타협과 협조가 필요한 관계다. 차이를 무신경하게 넘어가거나 자신의 취향만을 만족시키려고 해선 안 된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혹은 자신의 불만만을 일방적으로 내세워서도 안 된다. 반면에 아무리 가까운 부부 사이라도 자기만의 삶을 버리게 되면 그 틈새로 어김없이 불화가 끼어든다. 자기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 것, 동시에 관계를 위한 자기 희생. 2가지 가치의 조율을 아름답게 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케이트가 특히 좋아하는 상쾌한 가을날 오후, 황금색 낙엽이 거리를 뒹굴며 평화를 구가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엔 들어오지 않았다. 예전 같으면 낙엽을 밟으며 걷는 촉감을 음미하며 삶을 노래하는 시를 읊어보겠지만 지금은 전혀 그럴 기분이 아니었다. 케이트는 빠르게 걸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아야 했다. 이토록 가슴을 어지럽히는 생각을. 친구인 바버라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바버라가 살고 있는 동네로 내다르며 그녀는 남편 피터를 떠올렸다. 피터는 무척 둔감한 사람이었다. 사물의 겉모습밖에는 볼 줄 모른다. 이를테면 그에게 눈물은 그저 소금기가 있는 투명한 물이고 음악은 시끄러운 재즈만이 전부였다. 케이트는 마음속으로 남편 피터를 향해 소리쳤다. 당신은 속물이야. 모든 게 삭막했다. 매사에 무신경하고 무관심한 남편의 행동에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는데 그런 두 사람을 어떻게 부부라 부를 수 있을까? 클래식 음악이나 재기 넘치는 대화로 가득했던 학창시절이 떠오른다. 그녀의 삶에 드라마 같은 아름다움이 있었고 관람하고 싶은 연극이나 토론할 만한 책들도 가득했다. 친구들과 극장으로 도서관으로 몰려다니며 철학, 삶, 그리고 사랑에 대해 끝도 없이 토론할 때 그녀는 참으로 행복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남편은 이 같은 행동을 인텔리인 척하는 천박한 짓이라고 윽박질렀고 그녀가 뭔가 말을 꺼내려고 하면 아예 라디오를 켜 재즈에만 귀 기울이며 외면했다.
바버라의 집에서 풍기는 밝은 분위기가 케이트의 갑갑한 마음을 어느 정도 치유해 주는 것 같았다. 이런 아름다운 오후를 우울한 토론으로 허비하고 싶지 않았지만 케이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남편과의 이야기를 전부 뱉고는 결론처럼 이렇게 선언했다. 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바버라는 조용히 듣기만 했다. 전업주부인 케이트와는 달리 잡지사에서 파트타임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그녀였다. 케이트의 말을 다 듣고 나서도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다 바버라가 말했다. 너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세상의 어떤 부부도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일치하는 사람들은 없어. 내 눈에 행복하게 보이는 우리 부부도 의견이 맞지 않아 자주 말다툼을 벌이곤 해. 그렇지만 피터와 나는 달라. 그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이라면 모든 것을 트집잡아. 뭔가 말을 하면 다짜고짜 불만 좀 그만 털어놓으라고 해. 내 마음은 전혀 배려해주지 않고. 바버라가 케이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다가 한마디 불쑥 질문을 던졌다. 너는 피터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지만 과연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전부 알아주어야 하는 것일까? 그게 아니라면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없잖아. 그렇다면 너는 남편의 마음을 전부 알아주면서 살아왔다는 뜻이니? 당연하지. 나는 오랫동안 남편이 흥미를 느끼지 않는 것은 모조리 포기하면서 가정을 지켜왔어. 그의 방식에 나를 맞추면서 음악도, 연극도, 문학도 모두 희생해왔어. 하지만 그 결과로 이제 남편은 나의 모든 것들을 지겨워하고 있어. 여기까지 말하고 케이트는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남편을 위해 바친 것들이 이제는 결혼 생활을 지리멸렬하게 하는 장애물이 되다니 너무 억울한 일이었다. 바버라가 가까이 다가앉으며 케이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럴 때 진정한 친구라면 케이트의 편에서 맘껏 남편이라는 작자를 욕함으로써 친구의 마음에 가득한 응어리를 풀어주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바버라는 냉정했고 또 현명했다. 나는 내가 해온 방식에 동의할 수 없어. 너 같은 태도로는 결혼 생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악화시킬 뿐이야. 뜻밖의 말에 케이트가 깜짝 놀라 반문했다. 그게 무슨 뜻이지? 그렇다면 상대의 방식에 맞추지 말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해야 한다는 뜻이니? 피터와 연애하던 시절에는 그랬었잖아. 물론 그랬지. 그때 너는 피터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믿었을 거야. 그때는 나를 우러러 봤지. 그래, 바로 그게 정답이야. 이상적인 아내라고 생각하는 틀 안에 너 자신을 억지로 끼워 넣지 말고 예전처럼 활발하게 자기만의 인생을 사랑하는 케이트가 되어야 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 피터는 너를 절대 절망스럽다거나 지겹다고 여기지 않을 테니까. 케이트는 얼굴을 들어 친구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바버라가 하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겠지만 그런 말들은 자신이 고집해온 생활 방식과는 너무도 다른 것이어서 쉽게 동의하기 힘들었다. 바버라가 또 말했다. 예전의 너로 돌아갔을 때 그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 자신이 가장 행복하다고 느꼈던 그때로 돌아가서 잃어버린 너를 다시 찾아보는 거야. 한 달 후 케이트의 남편인 피터 반즈는 통근 지하철에서 어린 소년처럼 훌쩍 뛰어내려 개찰구로 달려갔다.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이 무렵 인생이 재미있어진 것이다. 과연 무엇이 피터 반즈를 즐겁게 한 것일까? 아주 오랫동안 아내의 행동에 심한 반발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집에 돌아가는 일이 두렵기까지 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돌연 아내가 신선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분명 어딘가 모르게 변해 있었다. 예전에 그녀, 대학생 시절에 그가 존경에 맞지 않았던 생기발랄한 여성으로 돌아온 듯 했다. 화려하게 화장을 한 것도 아닌데 대단한 비밀이라도 있는 것처럼 눈이 반짝인다. 무엇보다 유머 감각이 되돌아왔다. 익살스러운 앵무새처럼 기세 좋게 날아다니며 터뜨리는 발랄한 위트가 되살아난 것이다. 무언가 분명히 달라졌다. 피터는 퇴근길에 꽃집에 들러 아내를 위해 한아름의 꽃을 샀다.
꽃으로 축하해야 할 아무런 기념일도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라도 아내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다. 그로부터 다시 한 달 뒤, 케이트가 바버라의 집을 찾았고 바버라는 몰라보게 달라진 케이트의 얼굴을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웃음부터 터졌다. 케이트가 말했다. 바버라, 만약 내가 남녀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카운슬러라면 난 세상 모든 여자들에게 너를 추천하고 싶은 심정이야. 내가 나에게 말해준 것들, 자기 자신이 먼저 행복해야 부부 사이의 애정을 잘 유지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이제야 알겠어. 타인에게 나눠줄 수 있을 만큼의 기쁨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상대방에게 기쁨을 받을 수도 없다는 원칙을 말이야. 나는 이제 가정에 종속된 노예 같은 생활은 그만뒀어. 충실한 가정부같이 일하고 목 빼고 남편의 귀가를 기다리는 짓 따위도 그만뒀어. 남편 없이는 죽을 것 같은 의존적인 아내가 아니라 생기 있고 독립적인 여자로 남편 앞에 섰어. 더 이상 남편에 대해서도 욕심내지 않아. 욕심을 내지 않으니까 바람도 크지 않고 그랬더니 나 자신이 이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어. 바버라는 케이트가 아주 오래전에 그랬던 것처럼 수다를 떨며 깔깔거리는 모습을 그윽한 미소로 지켜보았다.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지만 특히 부부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최대 비극은 상대에게 자신의 삶의 방식을 강요하는 일이다. 케이트는 이제 알게 되었다. 그녀 스스로 만든 틀을 남편에게 내밀며 그가 그 안에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남편은 나날이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었음을. 그러면서도 불화의 원인을 남편에게만 돌렸던 수많은 날들 동안 자신도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었음을. 원인을 알고 나니 해결은 쉬웠다. 나로부터 시작되어 나에게 되돌아온 불화의 부메랑이 그녀의 손으로 제거됐다. 남편은 오래전 그랬듯이 자기 발로 아내의 세계로 걸어 들어왔다. 케이트는 알게 되었다. 부부란 상대가 지니고 있는 결점을 이해하고 상대에게 맞춰야 하지만 그렇다고 본래 자신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럴 필요도 없다는 사실을 말이다. 나를 나답게 만들어 당당하게 살아가는 자존감만이 서로에게 바치는 사랑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평생 지속되는 로맨스이다. 오스카 와일드. 결국 자신밖에 없다. 인생을 단순하게 만드는 12가지 방법. 세상에는 그다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인생을 위협하는 문제들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공통된 원칙이 있다. 어떻게 하면 전체 상황을 바꿀 수 있을지 알게 될 때까지 처음 한동안은 곤란한 상황에 의식을 집중하지 마라. 이는 전쟁터에서 의사가 환자의 부상을 다루고 엔지니어가 기계의 결함을 처리하는 방법과 똑같다. 처음부터 열을 올리며 상황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우선 구급차를 부르고 출혈을 막고 버팀목이나 받침대를 넣는 것과 같은 당장 해야 할 일부터 하여 한숨을 돌리고 보는 것이다. 이를 객관적인 대처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수용의 원칙과 그 일에 대해 감정에 빠지지 않고 객관적인 관점으로 보는 객관화의 원칙이 뒤따른다.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소설을 읽거나 사람들의 여행담을 집중해서 듣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문제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자신의 문제를 다룰 때도 섣불리 결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때까지 함부로 대안을 펼쳐서도 안 된다. 문제에 대처하는 훈련을 거듭하게 되면 현명해진다. 그러나 이런 훈련을 하지 않고 무조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려고 하거나 아예 회피하려고 하면 해결할 수 있는 힘은 죽을 때까지 생기지 않는다. 적극적인 마음, 분주하게 움직이는 손, 닫힌 입이 기적을 가져온다. 인생을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음의 12단계를 알고 거기에 맞춰 판단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위의 설명을 아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1. 다이아몬드의 법칙을 이해하라. 남아프리카의 다이아몬드 광산에서는
광부들이 손톱만한 금강석을 찾기 위해 몇 톤의 땅을 파헤친다. 광부들은 다이아몬드를 찾고 있는 것이지 사막을 찾고 있는 게 아니다. 옥석을 고르기 위해 사막 전체를 파헤칠 작정인 것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원칙을 잊어버리고 다이아몬드보다 흙이 더 많다고 비관한다. 고난이 나를 둘러싼 경우에도 너무 나쁜 면에 눈을 돌리지 말자. 남아프리카의 광부처럼 좋은 면을 찾아 파헤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2. 만족과 불만 사이의 밸런스를 유지하라. 나는 무척 기쁜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불쾌해하는 경우가 있다. 하나의 상황에 대한 감정은 극히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다른 사람은 싫어할 수도 있는 것은 당연하다. 나를 만족시키는 것을 찾아내고 과감히 선택하도록 하자. 그런 것들이 내 인생에서 나날이 늘어나게 만들자. 고민이 되는 문제는 과감히 피하고 버리자. 내가 아닌 무언가로 인해 행복이 파괴되지 않도록 미리 손을 쓰는 것이다. 3. 주변의 말에 갈팡질팡하지 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도 생각하지 못한 사이에 다른 사람의 어리석은 생각에 영향을 받는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문제에 허튼 소리를 불어넣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대개 제멋대로 짓거린다. 이것은 독버섯처럼 당신의 가슴에 스며들어 악화된 환경을 만들어낸다. 이런 환경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눈앞의 상황에 대해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주위 사람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런 훈련 과정을 통해 나름의 확고한 신념이 생긴다면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허튼 소리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4. 사실과 희망을 혼동하지 말라. 내 생각의 30%는 생각 그대로지만 나머지 70%는 전혀 다른 감정을 뒤섞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당신의 소원이나 신념은 대부분 생각의 내면에 숨어 있다. 따라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진짜 자신의 생각인지 점검하고 또 점검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5. 기록하라. 만약 당신이 천재라면 이 충고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문제를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엉성하게나마 기록해두는 습관을 기르자. 이를 일정한 기준에 맞춰 정리하면 더욱 좋다. 예를 들어 중요하지 않은 것은 한쪽으로, 중요한 것을 다른 한쪽으로 모은다. 이렇게 한 뒤에 문제를 최소한 5명 이상의 전혀 다른 사람에게 보여 의견을 구해보자. 그 5명 중에는 당신의 의견에 찬성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당신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포함시켜라. 6. 버려라.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때는 최소한으로 짐을 줄이자. 어떤 가치관을 포기할지, 더 이상 힘쓰지 않아도 좋은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곤란한 상황을 줄일 수 있을지 생각해보라. 7. 장악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면서 이를 지속시키는 원인, 사람, 환경이 반드시 하나씩은 있다. 이를 찾아내어 저지할 수 있다면 문제를 장악할 수 있다. 8. 사고의 7단계를 이해하라.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반드시 뒤따라야 할 매우 중요한 대응 단계가 있다. 제1단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검토하고 정리한다. 제2단계. 원인을 찾는다. 제3단계. 그 문제의 일반 원리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4단계. 지금의 문제에 관계된 모든 사람을 검토한다. 제5단계. 문제에 관계된 장소나 사물의 리스트를 작성한다. 제6단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나 사물을 찾는다. 제7단계. 이것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한다. 9. 할 것처럼 철학을 배워라. 생각은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이성은 어떻게 행동할지를 계획하기 위해 존재하고 의지는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존재한다.
어려움에 빠졌을 때 어떻게 행동할지 당신만의 프로그램을 미리 만들어 두자. 언제든 어떤 일을 할 것처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다. 일을 할 것처럼 철학이라고 부른다. 10. 문제에 호기심을 느껴라. 문제의 중심에 뛰어들어 나를 화나게 하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자. 목전의 문제에 두려움을 느끼지 말고 먼저 호기심을 갖고 대하면 공포는 약해질 것이다. 11. 시도하라. 인류가 몇 세기에 걸쳐 풀어낸 중요한 진리들은 모두 그것을 직접 실험한 사람들 덕분이다. 하지만 내가 당사자가 되어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실험을 해본다는 것이 좀처럼 쉽지 않다. 실험은커녕 안절부절 못하며 마음이 급해지게 된다. 작은 시도라도 계속하면서 문제 상황을 이루는 요소를 이것저것 변형시켜보자. 분명 조금씩이라도 변화가 일어난다. 12. 도움을 구하라. 자존감이 부족한 사람은 타인의 도움을 구하는 일에 주저한다. 거절받을 두려움 때문이다. 그러나 자존감이 강하면 쉽게 타인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도움을 구하는 일은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어려움에 처할수록 망설이지 말고 주위에 도움의 손길을 뻗어라.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지라도 나 스스로가 변하는 순간 우주가 변한다. 오노레 드 발자크.